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된 CPR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CPR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또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5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된 CP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그 뜻은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족 혹은 내 환자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의 맛입니다. (2020년) 업데이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저는 2015년도와 비교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알고리즘을 한 화면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화면에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CPR 가이드라인 역시도 굉장히 점점 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더 간단하게 점점 CPR 가이드라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던 가이드라인이 하나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들이 심정지가 생겼을 때요, 일반인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40%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 의료 서비스가 도착하기 전, 우리나라로 친다면 119겠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 제세동기가 사용된 것은 1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의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데이터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100%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8.7%입니다. 이것은요, 또 생존율이 8.7%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하던 일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이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때 이 생존율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잘한다면 두세 배 이상 생존율이 올라간답니다. CPR의 결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번 달에 아마 한국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가가기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인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교육을 해야지 그 효과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된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바뀐 주요 쟁점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고리즘과 여러가지 시각적 도구들을 훨씬 더 보기 쉽게 리뉴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이것만 딱 보고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작을 좀 더 빨리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심정지가 아닌데 우리가 가슴 압박을 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정지가 아닌 상태라도 이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하였을 때 그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 구조자가 맥박을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또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보류하는 것이 가슴 압박해서 나타나는 위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의식은 없는데 심정지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심장 압박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가슴을 눌렀으니까는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그거 외에 뼈의 골절이든지 랍도마이오라이시스 비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8%의 환자들은 충분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구조자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을 빨리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에 관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세동이 불필요한 리듬, IV란이 확보된다면 최대한 빨리 에피를 주어라.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한 리듬, VF나 PVT인 경우겠죠. 그 경우에도 제세동이 실패하였다면 재빨리 에피를 투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상에서도 여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에피를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주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연구 결과 에피를 쓰니까는 자발순환과 생존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각 피드백 장치를 사용하여서 CPR의 퀄리티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였을 때 적절한 깊이가 되었을 때 소리가 납니다. 또한 원위치로 적절하게 올라왔었을 때 다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퀄리티 높은 CPR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더라. 그렇게 하였더니 실제로 생존율이 25%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혈압과 호기말 이산화탄소 ETCO2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주는 것이 CPR의 퀄리티를 또 올릴 수 있었다. 단 여기서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BP 커플을 통해서 측정하는 NIBP, 비침습적인 혈압은 아닙니다. A라인, 동맥에 카테터를 넣어서 혈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CPR의 퀄리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걸 보고 CPR 도중에도 혈압을 재야겠다, BP 커플을 감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CPR 상황에서는 모니터는 딱 두 가지입니다. EKG와 ETCO2입니다. 물론 동맥혈에 카테터가 있는 상태에서 A란이 있다라면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압박의 목표는요, ETCO2를 최소 10 이상으로, 이상적으로는 2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목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상에서 이 수치는 빠진 것 같습니다. 2번 이상 연속으로 재세동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샥을 3번까지도 막 연달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연속으로 2번 주는 것조차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한 번 샥을 주신 다음에는 2분간 흉부 압박을 하라는 뜻입니다. IV 라인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는 약물의 투여 경로다. IV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IO, 골레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IO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인이 안 잡히는 특히나 소아나 라인을 잘 잡을 수 없는 경우에 펄스 라인으로 꽤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CPR 상황에서는 IV로 했었을 때, 약을 주었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IV 라인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라. 그것이 안 된다면은 IO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우선 BLS, 성인에서 의료진에 해야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차이가 생긴 부분을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맥박은 촉지가 되고 있는데 호흡이 없는 경우, 아직 심정지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호흡 횟수를 5에서 6초마다 한 번씩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6초마다 한 번으로 우리 CPR 할 때 Advanced Airway
LMA든 인튜베이션 되어 있든 그때 사용하는 횟수와 같아졌습니다. 아마 좀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CLS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이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피는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줘라. 그리고 ETCO2 앞에서는 1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값이 없어지면서 하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ETCO 더 떨어지면은 CPR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더 애를 써라 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샥 줘야 되는 리듬에는 약이 아미오다론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미오다론과 함께 리도케인이 같은 효과를 보인다.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쓰는 용량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60kg인 성인이다. 그러면 60에서 90mg입니다. 리도케인은 보통 1cc가 20mg입니다. 그래서 3cc에서 4.5cc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어판이고요. 서큘러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발순환이 회복한 후에 ROSC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소 공급, 혈압 조절, 경피관상동맥 중재술, 목표 체온 유지 치료, 다중 방식 신경학적 예후에 대해서 섬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했고요. 크게 우선 이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튜베이션 하자. 그리고 두 번째, 호흡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분당 10회, 6초마다 한 번이겠죠. 그리고 산소 포화도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15년도에는 94%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92에서 98%입니다. 자, 이거는요, 92만 되어도 충분하더라는 의미와 또 하나 더 99, 100%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산소를 너무 많이 줘서 그 산소 때문에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2와 98 정도만 되게끔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ETCO2 값을 이야기했지만요, 이제는 ABG를 통해서 PaCO2 값을 35에서 45 정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 혈압에 관해서는 원래 90은 있었는데 그거와 함께 텍스에는 있었는 65도 여기서 알고리즘에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표시하였습니다. 심장에 관해서도 이밸류에이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변경하였습니다. 한글판입니다. ROSC가 이루어진 후에 고산소혈증, 저산소혈증, 저혈압을 예방해야 된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99, 100%까지 유지할 필요 없다. 98 정도만 되게끔 우리가 공급하는 산소량을 줄이는 것이 환자의 예후가 더 좋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저, 발작에 관해서도 잘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하라. 그 나머지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적어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경학적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정지가 있었었고 환자가 ROSC가 되었는데 환자 계속 반응이 없는 코마 상태이다. 그럼 그때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툴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가 썼는 약물들 혹은 초기 손상에 의해서 그 측정이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목표 체온 유지 요법을 사용했을 때 저체온을 시켰을 경우에도 체온을 정상화시킨 후에 최소한 3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테스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hain of Survival, 생존 사슬의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한 개 더 생겼습니다. 병원 밖, 병원 안에서 알고리즘입니다. 그때 201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한 가지 더 리커버리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한 개 더 넣었습니다.
그만큼 얼만큼 회복을 잘 시키느냐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글판이고요. 심정지에서 만약에 살아났다. 그 생존자는요, 그 생존자를 위해서, 또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원래 역할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로드맵 역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의료진 한 명이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의 더 큰 계획이 아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환자가 혹은 그 가족이 겪는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무기력함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심정지에서 회복은요, 정말 쉽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생리적 혹은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로 복귀할 수 있게끔 아마 정부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정지가 있었고 심폐소생술 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인 구조자 혹은 의료진들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CPR 상황에서요, CPR이 끝나고 환자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물론 좋아지지 않았을 때 더 심하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 참가했던 여러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 좌절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우는 경우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왜 이때 이걸 못했냐? 서로 비난하거나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정말 심정지를 봐도 외면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하여서 그 다음에 다시 심정지를 목격하였을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이 디브리핑입니다. 디브리핑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 피드백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한쪽에서 쭉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디브리핑은요,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우리 팀원이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때 디브리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은요, CPR이 딱 끝나고 난 후에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살짝 지나서 각자의 감정을 약간 추스린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모여서 디브리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서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음번에 정말 심정지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좋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디브리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하지만은 이 디브리핑을 이끌어 나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섣불리 잘못하면요, 그냥 혼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게끔 서로 잘 해야 되고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하였을 때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더 추가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바로 그
그 산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애는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사망하였다. 참 안타깝죠. 그것처럼 산모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본은 하이 퀄리티 CPR입니다. CPR을 정말 BLS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산모이기 때문에 큰 혈관들, 대동맥이나 대정맥이 눌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태아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왼쪽 편을 살짝 기울여주면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CPR, 그리고 당연히 샥이 필요하면 샥도 해야 되고 에피 등 필요한 약이 있으면 약도 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산모에서는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를 왼쪽을 살짝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가슴 압박을 통해서 공급하는 혈류가 잘 돌 수 있게끔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만약에 소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제왕절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글판이고요. 정리해보면은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태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태아 모니터링 때문에 CPR이 방해된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심정지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의식이 없다면 똑같이 목표 체온 유지 치료 TTM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할 때는 반드시 태아의 섬액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약에 대한 알고리즘 역시도 더 추가됩니다. 왜냐?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 마약의 사용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용량이 투여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호흡 부전 혹은 심정지가 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 역시도 추가됩니다. 일반인과 의료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글판도 제가 같이 실어 두었습니다. 섬액과 빈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 섬액에서는요, 2015년, 2020년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정말 큰 차이점이 이 부분입니다. 아트로핀을 원래는 0.5mg 한 앰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는 두 앰플 1mg을 처음에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도파민 역시도 용량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였고요. 빈맥입니다. 빈맥은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IV 라인을 잡자, EKG를 찍자. 이거는 브레디카르디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었는데 더 추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리프렉토리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알고리즘 역시도 추가됩니다.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빈맥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 중에 베이갈 매뉴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우린 주로 발살바 혹은 카로티드 마사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발살바는요, PSVT인 경우에 사용하고 그 성공률이 5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더 많게는 한 절반 정도가 성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발살바 매뉴버보다는 다리를 올려주면서 하는 조금 더 변형된 발살바 매뉴버가 좀 더 효과적이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렇게 환자를 앉힌 후에 입에다 주사기를 물립니다. 그래서는 환자에게 이 주사기를 최대한 불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초간요. 그 후에 환자를 눕혀줍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카로티드 마사지는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혹시 경동맥에 어떤 혈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는 마사지 함으로 해서 그 혈전이 떠내려가서 머리에 막히면은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는 하기 전에 반드시 청진을 통해서 잡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셔야 됩니다. 아데노신도 사용하는데요, PSVT인 경우에 퍼스트 라인 치료법이고요. 사용하면은 한 90% 정도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한 효과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다가 문제 생겨도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이드 이펙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요,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브론코스페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쓰셔야 됩니다. 또 많은 질문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CPR 상황에서 요즘 워낙 이런 초음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쓰는 것이 어떠냐? 결론은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CPR의 예후 혹은 CPR을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PR 상황에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배에 피가 많은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초음파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셨는 그 업데이트된 CPR 가이드라인은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바이더 과정 혹은 인스트럭터 과정에는 아마 이 내용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PR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총괄하는 리더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이것과 비슷하게 CPR 코치라고 하는 역할을 한 명 더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역할은 무엇이냐? 리더를 도와서 더 효과적으로 CPR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 명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심폐소생술 팀에서 CPR 코치를 이제 점점 더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CPR의 퀄리티 역시도 원래는 팀 리더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역할을 코치라고 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일임하고 리더는 그거 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였더니 CPR의 퀄리티가 올라갔다. 그리고 총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동안 가슴 압박하는 비율 역시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CPR 코치는요, 새로 역할을 하면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니터와 디피브레이터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역할을 같이 하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요, 제가 CPR 코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레스트를 빨리 인지하고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이 퀄리티의 CPR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높이를 낮춰주고 발판을 준비해주고 백보드를 준비해주고 패드를 붙이는 등 CPR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도구들도 빨리 챙겨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정말 하이 퀄리티의 CPR을 위해서 가슴 압박하는 깊이가 어떤지 속도가 어떤지 충분하게 리콜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말해주는 겁니다. 혹은 CPR 피드백 디바이스가 있다면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같이 알려주는 거겠죠. 어떤 값들에 대해서도 100에서 120으로 말하지 말고 110회로 합시다. 혹은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서 이 정도 속도로 합시다 라고 제시를 도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슴 압박이 멈추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고, 안부 빼기를 한다면은 그 속도나 양에 대해서 제세동 그리고 가슴 압박을 교체하는 것,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서도 관련하여서 BLS CPR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정지의 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CPR을 시작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 퀄리티의 CPR이 중요하다. VF와 PVT인 경우에는 빨리 재세동이 중요하다. 줄 수 있으면 에피를 빨리 주자. 굉장히 여러가지 상황에서 심정지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마약의 사용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의한 심정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CPR도 중요하지만 CPR이 끝난 후에 심정지 후 처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환자가 반응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즉시 시작하라. 그리고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평가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섣부른 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 퀄러티의 CPR입니다. 정말 BLS에 있는 그 CPR만 잘해도요, 환자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CP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이 퀄러티 CPR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샥이 필요한 리듬인 경우에는 빨리 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 퀄리티의 CPR이라고 하는 것은 체스트 컴프레션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슴 압박이 중지된다면 다시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속도와 깊이, 그리고 절대 우리 체중을 환자에게 실어서 비너스 리턴, 우리 몸으로 나갔던 피가 심장으로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과환기 역시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슴 압박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하시는 경우에도요, 실제로 가슴 압박하는 비율이 60%가 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60%가 넘게끔 끊임없이 가슴 압박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8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PR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이런 가이드라인, 정말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하였고 아마 곧 한국에서도 제시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CPR이 환자들에게서 적용된다면은 그 예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